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7번째 강의입니다. 7번째 강의의 주제는 친구는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억지로 친구가 된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그해 우리는이 몇 년 전에 인기를 얻었죠. 이 드라마는 2015년 실제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아닌 전교 1등과 전교 꼴찌 남학생 사이의 우정을 다뤘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친구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었죠. 제 인생 친구 중 한 명은 박사과정 지도교수입니다. 사제지간으로 만났지만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여러 차례 출장을 같이 다니다 보니 이젠 막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 출신 학자인 그는 사실 저보다 겨우 3살이 많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라는 것 말고도 둘 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공통점도 작용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도입되고 시민의 자유가 억압받자 그는 제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난 네 마음 잘 알아. 난 어린 시절을 독재자 차우체스크 밑에서 보냈잖아. 이렇듯 누군가 친구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유사한 점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쉽게 친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애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영향을 밝혀내는 일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관성과 인과성을 쉽게 착각합니다. 연관성은요, 가령 A와 B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인관성은 A가 B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A가 B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친구는 성적이 높다. 이거는 연관성일까요? 인과성일까요? 이것은 그냥 연관성일 뿐입니다. 인과성은 무엇이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 성적도 올라간다. 이것이 인과성인데요. 연관성이 늘 인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와 나는 같이 성적이 높은지 아니면 같이 성적이 낮던지 이것을 연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친구가 된 것인지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적 좋은 친구가 내 학습 태도 및 점수에 영향을 준 인과성인 친구의 효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요, 원래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시죠. 요거는 이제 친구의 효과를 인과성으로 해석하신 건데요. 사실 나쁜 친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고치는 아이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유유상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기 원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친구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공부 잘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두 사람의 공유한 특성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유유상종의 힘이 친구의 효과를 압도한다면 이런 부모님의 바램은 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겠죠. 자, 인과성, 그러니까 친구의 효과를 밝혀낸 최초의 실마리는 대학 룸메이트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방을 같이 쓴다고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한 공간에서 부대끼고 살다 보면 친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더스틴 모스코비치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구글의 창시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룸메이트는 아니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동창생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른바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 신입생 모두가 기숙사에 모여 살면서 첫 1년의 삶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다트머스 대학은 1학년 기숙사 방 배정이 추첨에 의한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강제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마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전교 1등과 꼴등이 억지로 친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방이 배정되기 때문에 유유상종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친구의 효과, 즉 인과성을 밝혀낼 수가 있었죠. 다트머스 대학 교수인 브루스 세서도트가 맨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룸메이트가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룸메이트 중 한 학생이 학점이 1점도 높아지면 다른 룸메이트의 학점이 0.12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학점이 4.3인 우등생 A와 학점이 1.3인 낙제생 B가 있다고 합시다. A와 B는 각각 룸메이트 C, D와 한 방에서 생활하죠. 그럼 C와 D의 성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낙제생 B의 룸메이트인 D는 우등생의 룸메이트인 C보다 학점이 평균 0.36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지던셜 칼리지의 신입생이었던 기간이 끝나고 고학년으로 되면은 각자의 다른 공간으로 헤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차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결과는 아마도 룸메이트가 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 나도 덩달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윌리엄스 대학의 데이빗 짐머먼은 미국의 수능 같은 SAT 영어 점수가 100점 더 높은 룸메이트를 만나면 내 학점이 0.03점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SAT 영어 점수는 800점 만점인데 이 대학의 신입생들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한 대략 300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잘 만나면 내 대학 학점이 최대 한 0.09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대학에서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은 상대 성적에 기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못해야지 장학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학점 경쟁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특히 같은 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룸메이트면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서로 방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중국 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센티브가 학생들을 더욱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것이겠죠. 대학 룸메이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학업 성적만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울 확률, 과음할 확률, 성관계, 마약, 시험 때의 부정행위를 할 확률 모두 룸메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룸메이트가 비만이면 나의 체중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캠퍼스에서 신입생 모두가 함께 지내게 되었죠. 룸메이트는 제비뽑기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친구의 인과성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반 학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혹스비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학우들의 평균 영어 성적이 일정 정도 오르면 내 영어 성적도 0.3, 0.4점 정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반에 여학생 비율이 올라갈수록 학급 전체의 성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학급의 평균 점수가 0.04점에서 0.08점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학생들이 학습 분위기 형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비율은 같은 반 학우의 성적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작은 편입니다. 한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고 모두가 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는 같은 반에 상위권의 학생이 늘어나도 성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비슷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큰 자극이 되어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은 전교 2등과 짝지어졌을 때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죠.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보다는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이 많아질 때 성적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조합은 그 둘 모두에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공부의 차원에서는요. 아마도 전교 꼴찌에게 전교 1등은 도저히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EBS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7년이 지난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달랐던 것일까요? 다큐를 찍은 다음에도 그 둘은 서로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다큐는 추억으로 남기고 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교 꼴찌는 성적이 중간 정도인 학생들과 짝지어졌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공부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실 연구가 공부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삶의 영역에는 친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부분이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도 친구가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자들은 친구를 주로 어디서 만날까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미국의 소년교도소는 소년수들을 무작위로 방에 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유상종의 효과를 배제하고 교도소가 친구에게 범죄를 배우는 범죄 학교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죠. 소년범의 범죄는 대략 다음 10종류로 나뉩니다. 차량절도, 빈집털이, 절도, 좀도둑, 강도, 마약 중범죄, 마약 경범죄, 중화기 무기 소지, 폭행, 성폭행 등입니다. 이 그림은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재범 확률은 범죄 경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누가 같은 교도소 방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빨간 막대는요, 같은 종류의 범죄 경력이 있는 소년범들을 같은 교도소 방 안에 배정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가령 성폭행 소년범의 경우 복역 기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과 같은 방을 쓰면은 재범 확률이 0.34%포인트 올라갑니다. 빈집털이, 마약, 폭행 모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노란 막대는 교도소의 룸메이트 간의 범죄 경력이 서로 다를 때 재범 확률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영근방에 위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도소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면 범죄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중독성이 있는 범죄 성향을 서로 강화하고 자기들끼리 친구가 되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려서 무조건 교도소에 오래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도소 안의 친구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죠.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는 뭐니 해도 배우자입니다. 부부는 특별한 유형의 친구입니다. 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학술적으로 영 틀린 말도 아닐 겁니다. 우리 배우자가 뚱뚱해서 나도 뚱뚱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배우자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부부야말로 유유상종의 결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유상종의 효과를 배제하고 배우자의 인과적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결혼을 대학생 룸메이트처럼 추첨에 의해서 무작위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친구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